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네. 이번 주도 잘 보내셨죠? 저도 잘 보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시간이 너무 뭐랄까 소중하고 정말 열심히 준비하게 됩니다. A4용지로 치면 한 8쪽 분량이 되는 글을 쓰면서 여러 가지 웃고 깨달은 것들이 많아요. 뭐 이런 얘기도 해드려야지, 저런 얘기도 해드려야지 하면서 고민하는 시간이 늘어나서 그런 것 같아요. 또 그 시간이 행복합니다. 재밌기도 하고. 이제 글을 다 쓰고 나서야 이제 등도 뻐근하고 어깨도 뻐근하고 막 웃을 일이죠.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중간중간 어깨 스트레칭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렇게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는 경우가 있으면 항상 한 시간에 한 번씩은 잠깐 일어나거나 뭐 이렇게 적어도 한 시간에 한 번쯤은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좀 오래 안 가는 것 같아요, 통증이. 4시간, 5시간 이렇게 집중하고 있으면 할 때는 모르는데 이제 집중이 끝나고 다른 생활을 할 때 그 아픈 게 좀 풀리지가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약간 그런 거죠. 호미로 막을 거 나중에 가래로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틈틈이 생각날 때마다 하는 건 참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법도 있겠죠. 뭔가 바쁠 때 일에 쌓여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 한번 시간을 내서 뭐 뒷산을 한 바퀴 돈다든지 그런 리플레시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뭐랄까 여행이라고 하기에도 좀 민망한 그런 짧은 순간의 휴식은 구독자님들과 저의 삶에 자그마한 어떤 비타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오늘도 좀 알차게 준비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소위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는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요즘은 말이야 진짜 혼자 살기 편한 세상인 것 같아. 평일 업무 시간에는 회사 일 때문에 정신이 없지만 퇴근 후나 주말이면 집에서 혼자 뒹굴거리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갑자기 퍼져버린 전염병 탓도이지만 요즘처럼 1인 가구가 많아지고 그들을 위한 서비스가 많아진 지금이니 사람들과 굳이 어울리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래도 꽤 살만한 세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그게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문화생활은 OTT 서비스로 부분적으로 해결이 되고 먹는 것도 스마트폰 배달 앱 하나면 전부 해결이 되니까요. 그래서인지 애써 끼니를 함께할 사람들을 찾아 나서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시간을 내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노력해야 할 하나의 일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 편안하고 여유로움 뒤에 항상 아쉬운 한마디를 남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요즘은 정말 혼자가 편해 라는 말 뒤에 꼭 붙는 말이 있어요. 그건 이겁니다. 근데 왠지 마음이 좀 헛헛하네. 아무리 홀로 하루를 알차게 보냈어도 노란 조명이 켜진 익숙한 침대에 누우면 제 자신에게 이렇게 묻게 돼요. 나는 정말 혼자여도 괜찮은 걸까? 어쩌면 그저 외로움을 피하면서 사는 건 아닐까? 그렇게 잘 사는 척 하는 건 아닐까? 저의 그 질문에 이 책, 사랑하지 않으면 아프다의 저자 게랄트 피터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소속과 애착에 대한 갈망이 있어. 자유와 자율성에 대한 갈망도 있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억압하면서 그리고 외면하면서 난 잘 살고 있어 라고 말해봤자 그건 스스로 최면을 거는 꼴밖에 안 돼. 그렇게 사는 건 분명 문제가 있지. 어쩌면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 이유가 될지도 몰라. 종종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진짜 나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그리고 꾸미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 수는 없을까? 정말 그럴 수만 있다면 진짜 행복할 텐데. 피터는 이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거 알아? 요즘에는 뇌 MRI 기술이 참 많이 발전했거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또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여기는 상황을 만나면 우리 뇌의 영상을 보면 육체의 고통을 느낄 때와 똑같은 신경망이 활성화된다고 해. 그것이 우리 인간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길 좋아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사회적 존재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셈이지. 저는 저자의 이 말을 듣고 언젠가 차이나는 클라스 마음의 과학편에서 읽은 하나의 실험이 떠올랐습니다. 그 실험은 미국 UCLA 심리학과 나오미 아이젠버거 교수가 했던 사이버볼 실험이란 건데요. 실험의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실험 참가자 한 명은 공을 주고받는 세 사람 중 한 명이 되어서 그 실험에 참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들과 서로 삼각으로 공을 주고받다가 갑자기 두 사람이 실험 대상자만 빼놓고 자기들끼리만 공을 주고받게 되죠. 실험 참가자는 사전에 그 어떤 말도 듣지 못했거든요. 이때 실험 참가자 뇌에서는 아주 놀라운 현상이 벌어집니다. 바로 뇌의 배측 전대상 폐질이란 부분이 활성화된 건데요. 그 부분은 실제로 몸에 뼈가 부러지거나 상처가 났을 때 그때 반응하는 뇌의 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해서 한 가지를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집단에서 소외되는 상황을 만나면 실제로 뒷골이 땡기거나 두통이 생기는 등 몸의 특정 부위가 아파오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구나 라는 걸요. 어쩌면 말이죠. 집단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타인에게 우리를 맞추게 하고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자는 그러한 육체적인 고통이 인간이 지닌 심리적인 기본 욕구들, 그것이 충족되지 않는 데서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말하는 기본적인 욕구라는 건 인간의 소속과 애착에 대한 갈망, 그리고 자율성과 자유를 원하는 욕구죠. 그러면서 이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건 사실 나 자신보다 내가 아닌 타인에게 달려있을 때가 더 많다라고 말합니다. 살면서 스스로에게 사랑을 줄지 말지는 우리 자신이 정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 있는데 그 이성이 나를 좋아해 줬으면 했어요. 근데 그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사랑을 줄지 말지는 그 사람이 선택하는 거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타인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려면 그들이 원하는 내가 되어야 한다 라는 전제죠. 그 전제는 구상이란 것을 만듭니다. 이 책에서 꽤 자주 나오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로 구상입니다.
구상은 이 책의 핵심 키워드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검색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구상. 앞으로 이루려는 일에 대하여 그 일의 내용이나 규모, 실현 방법 따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이리저리 생각함 또는 그 생각이라고 나와요. 저자는 우리가 과거의 경험들을 토대로 앞으로의 인간관계들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이런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자주 거절당한 사람, 자주 존중받지 못한 상황에 놓인 사람, 그들은 아마 자신을 뒤틀어서라도 다른 사람의 기대에 닿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를테면 시험 점수를 잘 받아와야 부모님에게 칭찬을 받고 이쁨을 받는 아이가 있다면 스스로는 공부 말고 노래를 부르는 게 더 좋거나 춤을 출 때 더 살아있다라는 감정을 느끼지만 어머니에게 사랑받으려고, 아버지에게 사랑받으려고 자기의 자율성을 억누르는 거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단정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맞지 않은 옷을 입고 불편한 정장을 입으며 넥타이를 단단히 매고 힘든데도 참고 버티는 거죠. 그런 건 우리의 모두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휘터는 이렇게 생긴 구상이 우리의 삶의 하나의 패턴으로 자리 잡으면 우리의 삶에서 유익한 역할을 할 수도, 또 유익하지 않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경험에서 오는 깨달음이 우리를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몸을 아프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를테면 윗사람한테는 자존심이고 뭐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게 그의 노여움을 피하고 상황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볼까요? 그 사람은 현명한 팀장을 만났을 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악랄하고 이상한 팀장을 만나면 그 사람 정말 큰일 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윗사람에겐 자존심이고 뭐고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게 그의 노여움을 피하고 상황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구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이 구상이 어렸을 때부터 쭉 이어져 온 하나의 습관이기 때문에 잘 바뀌지가 않는다고 저자는 주장해요. 또 스스로도 그런 구상이 있다는 걸, 자신에게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여튼 저는 작가의 말, 구상은 나에게 좋을 수도 있고 또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그 주장을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어떤 구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알려고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같다. 내가 품고 사는 생각을 점검하는 것. 그것이 내가 올바로 나아갈 수 있는 나침반 역할을 해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부끄럽더라도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일정 부분 의견을 듣고 또 생각을 점검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구상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면 거절당하거나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수 있죠. 예를 하나 들면 집에 형, 또 누나, 동생 대하듯이 밖에서 사람들을 대하면 사람들은 아마 쟤 뭐지? 자기밖에 모르네. 와, 완전 이기적인 놈일세 하면서 좀 거리를 두거나 이상한 사람 취급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취급 받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밖에 나가면 나의 행동 기준을 다른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 기준에 맞추며 행동하게 됩니다.
이에 휘터는 말합니다. 고통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저자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내 모습으로 살아가는 상태, 즉, 그 상태를 사랑 없는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소속과 애착, 그리고 자율과 자유를 충족하는 심리적인 본성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타인과 공존해야만 비로소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죠. 정말이지, 나를 타인에게 맞춰 억누르지 않아도, 타인에게 맞춰서 변화시키지 않아도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살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편안한 일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억지 웃음을 짓거나 나를 꾸며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게 곧 편안함이 아닐까요?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프지 않다는 뜻이겠죠. 편안한 상태에서 동시에 아픔을 느낄 수 있을까요?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자는 말해요.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며 사는 사람은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비한다고요. 그런 과도한 에너지의 소비가 인간을 금세 피로하게 만든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그는 에너지 소비라는 키워드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생명체가 저마다 자신의 구조를 세우고 유지하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소요돼. 식물은 빛의 형태로, 동물은 식물이 생산해낸 탄수화물과 그것을 분해해서 얻는 포도당 형태로 에너지를 얻지. 이들이 오래 존재하기 위해서는 내부 조직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소비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해야 돼. 이를 부정하는 건 연력학 제2법칙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지. 이 법칙은 모든 생태계에 적용돼. 따라서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지. 우리는 새로운 무언가를 인식하고 또 검토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할 때, 또 타인과 갈등이 생길 때, 그때 우리 뇌의 에너지의 소비는 급격하게 증가하게 돼. 심지어 변화된 외부 상황에 맞추어 우리를 바꾸어야 할 때도 그렇지. 이것들은 모두 인간이 선호하는 활동이 아니야. 이런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불쾌감이 솟아나고 나중엔 신체적으로 소진되고 말아. 그의 말을 들으니 살면서 반드시 변화가 필요한 상황을 맞닥뜨리면 언제나 제일 처음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은 없을까? 였던 것 같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한번 학습된 구상을 바꿀 수 없는 이유가 우리 뇌의 에너지를 절약하고자 하는 목표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대체로 친구들에게 사랑받기 위해, 또 직장 상사에게 사랑받기 위해, 부모님에게 사랑받기 위해 우리 자신을 억누르며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내가 되는 방향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저자는 말해요. 이런 행동들이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행동이다 라고 말해요. 즉, 자율성과 자유를 억누르는 이 행동들이 우리에게 큰 에너지 소비를 요구한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것이 신체적인 소진으로 이어지며 또 종국에는 육체적인 고통까지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해요. 그렇다면 절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신체적 소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으로 살면 되겠네. 그럼 본능대로 살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죠. 아마 타인의 눈치를 봤던 나의 구상을 바꾸려면 저자의 말대로 그 심한 변화에 따른 고통이 수반될 겁니다. 그럼에도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상을 바꿔야 한다. 사랑 없는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인간의 심리적인 본성과
평행한 방향으로 자기 삶의 궤도를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 그러면 모든 존재가 지닌 자가 치유력을 당신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자가 치유력이라는 건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동물들 그리고 식물들은 모두 자가 치유력을 갖고 있어요. 그들은 본성대로 살죠. 그래서 늘 똑같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시들고, 환경에 영향이 없는 한 그들이 꽃을 피우기 싫다고 해서 갑자기 꽃이 안 피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만이 오직 그 자가 치유력을 억제하고 무력화시킬 수 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동물과는 달리 사는 동안 계속 달라질 수 있는, 학습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라고 말하면서요. 우리 인간은 자기와 타인의 공존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지 구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구상 중 어떤 것은 우리 몸의 자가치유력을 발휘하는 데 유익하지만 다른 어떤 건 유익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즉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따라, 우리가 갖고 있는 구상에 따라 자가치유력이 마음껏 발휘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저자가 이 책에서 줄곧 이야기하는 사랑 없음 상태는요, 다른 사람들이 나와 연결된 친밀한 존재가 아니라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혹은 대상으로 여기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우리는 모두 그런 상태에, 사랑 없음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해요. 아니, 이미 빠져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말하죠. 사랑 없음 상태의 사람은요, 다시 말해서 냉소적인 사람은요, 보통 다른 사람들에게 큰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이 행복에 가까워지는 길이라고 믿고 지금껏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타인은 그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대상일 뿐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어느 순간 삶은 경쟁이다 라는 구상을 품고 살아왔다면 당신은 어쩌면 사랑 없는 상태일지도 모른다 라고요. 아마 지금 사랑 없는 상태인 사람도 어린 시절에는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무언가에서 기쁨을 얻고 타인과의 공존에서 충만함과 행복감을 느낀 사람일지도 모른다 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타인에게 받아들여지려면, 사랑받으려면, 존중받으려면 내가 타인의 기대에, 요구에 부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깨달았을 뿐이라고 말하죠. 나이가 들면서 타인과 어울리기 위해 인간의 기본 본성인 소속과 애착을 포기하게 된 것뿐이라고요. 이 책에서 저자가 하는 주장을 한 단락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으로 체득한 살아가는 방식, 즉 구상, 그리고 상대를 친밀한 존재가 아닌 하나의 대상으로 여기며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식, 즉 사랑 없음,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한다라는 겁니다. 책을 읽다가 문득 옛날 일이 떠올랐습니다. 중학생 시절에 좀 마음에 드는 여학생을 만나 좋아한다고 고백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20살이 넘어가고부터는 누군가에게 저의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는 게 좀 두려웠습니다. 살면서 고백을 거절당하는 횟수가 늘어가다 보니까 거절당하는 그 일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와 함께이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는 편이 더 좋은 방법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냉소적인 사람이 된 거죠. 에이, 뭐 어차피 얘는 나 안 좋아할 거야. 괜히 마음 주고 상처받지 말자. 뭐 이런 마음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솔직한 마음을 누구와 공유하지 않으면 거절당할 때의 아픔도
겪지 않아도 되죠. 이런 마음은 보통 큰 배신을 당한 사람이라든지 믿었던 사람에게 아니면 뭐 사랑에 정말 크게 대인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마음의 어떤 반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고 좀 냉소적으로 바뀌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때 저는 제 마음을 억눌러도 그럭저럭 사라지긴 했습니다. 물론 혼자가 좋은 것만은 아니었지만 누군가에게 소속되고 싶은 마음과 애착의 마음을 조금 억누르면 거절의 아픔을 피할 수 있었으니까요. 어쩌면 저는 이 책의 저자 게럴트 피터의 말처럼 이미 사랑 없는 상태에 깊이 젖어든 사람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새삼 느끼게 되네요. 그것과는 별개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럼 어떻게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으로 타인과 잘 어울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죠. 그 핵심적인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정말 사회적인 존재로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그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가짐만 하면 충분한 걸까요? 책에서 말하는 있는 그대로 나로 살아가는 방법 중 인상 깊었던 부분을 추려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로는 오래 해온 착각을 이제는 그만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 없이 자신과 타인을 대하는 법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익숙해졌죠.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인정을 받고 더 큰 성공을 거두고 부와 재산을 쌓느라 사랑하는 방법을 잃어버렸다. 라고요.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즉 구상을 힘들더라도 재구성해야 합니다. 사랑 없는 상태로 사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것이었다. 라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것입니다. 좀 불안하겠지만 주변의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할 수는 없다. 라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건 지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살아있는 모든 것은 오로지 살고 번식하는 것만으로도 먹고 배설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필연적으로 바꾼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기본적인 특성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품는 건 이 지구상에 오로지 인간밖에 없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건 거기에 적응하려고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종도 인간이란 사실이죠. 이렇게 계속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살아있는 한 불안한 우리는 곧 소진되고 말 겁니다. 셋째로는 자기 자신을 좀 더 사랑으로 대하자라는 겁니다. 누군가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하고 자신에게 해로운 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순간 적어도 그런 노력을 실천하는 중에는 자기의 삶에 대한 주권을 회복한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 효능감과 자기 주도력이 올라가죠. 그것은 남들에게 맞추며 살아갈 때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자신과 타인을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목적인 셈이죠. 저자는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으로 대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고민해 볼 필요는 없다. 다만 그렇게 할지 말지만 정하면 된다. 둘 중 하나다. 나를 사랑으로 대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거나. 지금까지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신경과학자이자 생물학 패러다임의 전환을 불러온 뇌 연구자 게랄트 휘터의 저서 사랑하지 않으면 아프다의 서평이었습니다. 제 역량 부족으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꽤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큰 울림을 주는 책이었던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네. 제 나름대로 큰 변화도 있었고요. 그건 바로 왜 사랑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이제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네. 그것만으로도 이 책은 읽을 가치가 있는 책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니체는 자신의 저서 우상의 황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 저는 니체의 말을 빌려 이 책을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네요. 자신을 왜 사랑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야말로 자신뿐만 아니라 남 또한 사랑할 수 있다.